저희 오늘 유튜브 연합회 제 36번째 초청 우리 강사님으로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시고요. 현재 자유수호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희천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게 되면은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잠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소개 안 하고요. 네,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유튜브 연합회 소개를 좀 하셔야죠. 우리 현재 그 임원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고문으로 계신 우리 영어방송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회장으로 계신 봉지방송의 대표님 나와 계시고, 제가 선주방송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로 우리 빅토리 방송 선익 대표님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사로 주액 백년대계 우리 회원사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주액일 TV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BJ톨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영삼 TV 오셨고, 그리고 또 김경원 TV 오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왕영근 TV, 그리고 성벽 TV인가? 우리 성벽 TV? 일사단 TV 나와 계시고, 우리 여기 대표님 한번 좀 말씀. 어디? LGS TV. 이렇게 여러 유튜브사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수호포럼 소개한 대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면서 현재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천입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 초청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게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이 독서적인 조항이 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주제로 오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강의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기본법의 그 추진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 김영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요. 사실은 2017년도 6월달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달에는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 안에 상징적 조항인 제1조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안 123조에 보면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18년도 3월에는요,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상당히 이제 상근요원이 64명이 상근하면서 3년 동안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쯤에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각 읍면동마다요 이런 어떤 그 프랜카드가 걸려가지고 마을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곧 시작한다는 이런 프랜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분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 하면은 2012년도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안에 소속돼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걸 통째로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또 이런 부작용이 이제 예상되니까 아마 그렇게 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주민자치의 그 조항을 복구하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적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서 급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독립법안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 제안하게 됐고 1월 29일 날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1월 29일 날 이제 발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김영배 어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이 단순히 김영배 의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마을 활동가들의 총체적인 어떤 그 요구의 어떤 지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법안이 보니까요 공랑기관 15일 동안에 그때 한 그 법안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한 4,700건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99%가 다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여론을 이 수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 정부와 마을 활동가들은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냐면 이 좌파 단체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5월 16일에 이제 발긴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금년 내로 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몰래 살짝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이 책자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이제 아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이 상당히 지금 독소 조항들이 많구나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5월 17일 날 이제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주민자치 기본법이 갖는 독소 조항을 Q&A식으로 한 6개 문항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이 정리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유튜버들도 우후죽순처럼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이제 이 깨달은 속도도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문제군 해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라든가 우파단체들도 이제 연합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움직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은 어떠냐? 살펴보면요. 우선 그 김영배 안, 말하자면 주민자치기본법이 행안위에 지금 상정 중인데요. 상정 중인데 아마도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배 법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안도 제출이 됐고 김두관 안도 제출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김영배 안 외에 또 다른 이런 안들이 여러 개가 제출된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협상용으로 제출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혼란 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냐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입장에서도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왜? 이미 이제 그냥 몰래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이게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이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요, 이 사전에 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중에 핵심 사항은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좌우가 섞여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만들면서 좌파 중심으로 이게 위원들을 뭐냐면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지금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올해 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론 어떤 조율 작업, 그 다음에 여론화 작업을 아마 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파진영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마을 그 저변에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른 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 온통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아주 그 잘못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영배 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읍면동, 이거는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데요. 숫자가 3,490여 개입니다. 3,490여 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새로운 좌파 중심의 이상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근데 그 기구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숨은 본질은 주민을 앞세워 마을 활동가 등 좌파 세력이 주민자치회를 주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 전체를 좌파 마을로 만들고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를 좌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그런 상징하는 용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법안을 보고 사회주의하니 공산화를 이끄는 도구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괜히 공산화 가능성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요, 이 법안만 보면은 지금 이 실체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나 공산주의다, 나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을까요?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상적 실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감춘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사상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이런 예쁜 용어들로 포장을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좋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 사상적 실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문구나 이런 용어를 보지 말고 그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들의 사상적 실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문구만 봐서는 반드시 쏙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은 누군가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문재인 주도 세력과 문재인 정권과, 두 번째는 제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그룹, 이 두 그룹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실체에 대해서는 고영주 변호사나 여러 고든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겠다고 이미 취임 초기부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는데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직속에 이제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건 상근 요원이 64명이 3년 동안 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입법, 사법, 행정부터 언론까지 전부 다 집권체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은 하부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읍면동을 장악해서 그래야 결국은 체제 변혁에 아마 마지막 마무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 드렸고, 대표적인 예로 이 주도 세력 중에 여러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017년도 가을 9월인가에 말했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인민은 사용권만 갖는 중국식 중공식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발언한 바 있고, 작년 1월 달에 총선 직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언론부터 전부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다음에 언론부터 종교 문제까지 다 거론하면서 체제를 변혁해야 되겠다라고 발언했고, 언론 보도에는 이제 총선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고 다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사회주의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민자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마을 활동가 그룹이거든요. 말하자면 제야에 있는 이 좌파 그룹인데, 이들의 사상적 실체 지향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 그들은 아까 말했던 마을 활동가 그룹은 이 주민자치를 도대체 어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느냐. 자, 이거를 보면 바로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미산 마을은 94년도에 공동육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가 됐죠.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해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모든 좌파 그런 단체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한 이제 그 모델인데요. 이게 규모가요,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조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이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게 언제냐면 바로 2012년도부터입니다. 박원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마포 성미산 마을의 활동가를 거기 센터장으로 앉혀가지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게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다 확대된 건요. 이미 지금은 아마도 전국 읍면 단위에서 이거 공동체 사업 안 하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포의 성미산 마을에만 있는 줄 알지만 이미 오래도록 전국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뭐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 모델과 결부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지금 그 마을 활동가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내용을 보면 주로 성미산 마을 활동가나 좌파 이론가들이 나가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활동가는 어떤 활동가일까요? 사상적 지향성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활동가 자료들을 보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상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들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한 주도 세력들이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적인 주민평의의 모델을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만 보고 지금 등장한 법만 보고는 사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오랫동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간의 노력이었던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사상적 지향성을 파악해야만이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이게 앞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요, 법상에도 보면 사회주의 사상적 지향성을 이제 약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노동, 인권, 환경, 복지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고, 어떻게 보면 좌파 노선을 집약한 그런 법령이잖아요. 또 법령에는 법률, 명령, 조례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이 법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요. 이 법률이 제정된 거, 개정된 거 포함해서 3,355개랍니다. 3,355개. 지금 여러분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건 제정된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1만 건이라면 11만 건. 개정된 거는 조례 몇 건? 2만 5천 건이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법률과 명령과 조례가 폭풍처럼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물론 그게 다 뭐냐면 사상성을 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사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수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을 다 준수하라고요. 여기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주민자치기본법의 8조 1항에 보면은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등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네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법에는 신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 다른 조항 법률에 보면 뭐라고 사상이라고 딱 노골적으로 해놨어. 그러면 신념이 무슨 뜻입니까? 정치사상, 이데올로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 법령에 있는 이 사상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준수돼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자, 그렇다면 마을 단위에서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해체시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뭐냐면 마을 단위에서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모임, 선전하는 모임, 조직하는 모임, 활동하는 모임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마을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에서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금 관계법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단계 넘어서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갖는 사상적 지향성이 노출이 되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Q3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법을 보면 주민자치, 주민의 자율성 같이 매우 분권적으로 보이던데, 그럼 문제 있어? 아니, 주민자치와 주민분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 왜 그런데 자꾸 그냥 사회주의 이런 집권적인 어떤 그런 법률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게 과연 분권적인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뭐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죠. 심지어는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말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미사 여부에 좌파들은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속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아시죠? 양의 탈을 산 이 늑대처럼 양의 탈로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빡깜빡 속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치 사기꾼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주민자치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는 매우 집권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요, 지금 추진 방식이요, 만약에 진짜 주민자치, 진정한 자치를 이야기한다면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직속으로 주민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매일 연구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주민들은 모르게, 국민들도 모르게 법안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권적입니까? 이게 자치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금 이 준비 작업을 이 정권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이게 전부 다 긴밀히 또 마을 활동가도 좌파 활동가도 긴밀히 활동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는 깊은 뭔가 목적과 의도와 어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에도 봐도요. 법을 봐도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고 법 내용을 봐도요. 주민의 참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민을 배제하고요. 좌파 세력이 마을에서 독재적 권력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당할 줄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미사 여구에 속아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적인 예로 그 주민총회, 주민자치 두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내용만 봐도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총회가 뭐예요? 주민총회라는 것은 주민총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결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로 돼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이 있고 의결기관, 감사기관 이렇게 있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의결기관인 총회는 주민자치회 밖에다 던져놔버립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간섭할 수도 없도록 해놓고. 그러다가 주민총회에 있잖아요. 회원들의 자격도 규정 안 해놨어. 그러니 만약에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좌파들만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우리 주민총회 했네 의결 땅땅땅 하면 끝날 뻔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활동가들 그룹한테 들어보니까 서울시가요 전에 그런 적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총회한다 그래가 모여가지고 그냥 며칠서 땅땅땅 하고 그래 끝낸 그런 사건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만 쏘았으면 되지 또 쏘으려고요? 그 다음에요 이 주민총회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우파들이 못 들어오도록 배제하는 그런 필터링 제도를 다 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 이야기하냐고요? 예, 주민자치회 안에는요 사무국이라는 진짜 집행기구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위원이 있는 게 맞지만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회원이 있어야지 위원으로 둡니까? 이상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뭘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추첨을 하도록 추첨해서 선발하도록 했어. 자기 마을에서 내가 열심히 나는 봉사해 볼게 하는 사람은 추첨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어. 거기다가 우파가 당선되면 뭘 할 수 있냐? 신원조회를 통해서 떨어뜨릴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뭐라 하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들어와가지고 또 태클을 걸까봐 또 뭐냐면 혹시 위원들이 보안 누설할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떠났어. 아니 주민자치가 우리 마을 위하자고 하는 건데 공무원에 준하는 그렇게 강력한 징역 뭐 몇 년에 뭐 이렇게 둬가지고 겁나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제도가 주민자치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컨트롤 타워는 뭐냐면 사무국입니다. 근데 사무국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돼요. 그런데 보면 이 사무국 직원은 아마도 마을 활동가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자체 추천, 셀프 추천, 자치단체장은 형식적 임명 이렇게 돼가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영구히 마을을 먹어가는, 장악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정부가요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답시고 주민들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의 강권적인 어떤 지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겁니다. 5년마다 정부는 자치단체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전담부서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을 활동가 및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교육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교육시켜가지고 우선 배치해라. 아니 이렇게 막 그냥 지원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줄 때는 뭔가 다른 어떤 보상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음모와 함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분명히 먹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어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준다기보다 좌파 활동가들이 다 읍면동을 장악하게 한 도구, 정권을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요, 좌파 활동가들이 여러 주민자치에 참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주민 활동가가 이 주민자치에도 참여하고 저 주민자치에도 참여하도록 복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국에 있는 3,49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모든 좌파 활동가들이 다 그물망처럼 엮여가지고 이거는요 분권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하부 구조가 연결망으로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자 제4번요. 제4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4번에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누구고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누군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아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혜를 보는 대상은요,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좌파 마을 활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마을을 장악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파들 속에 좀 능력이 있거나 이미 좀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가고 그 다음은 지방의원으로 가고, 그런데 마을에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고생만 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들에게도 하나의 떡고물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읍면동을 그들의 어떤 그 컨트롤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읍면동 주민자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민자치를 통해 마을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도 받고 기부금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도 받고 다양한 사업도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재부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제가 조선시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선시대 살인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악파, 그들을 물리치고 4대 사업 물리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뭐냐면 향촌으로 내려가요. 향촌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하면 관료, 군수라든가 그다음 혈령이라 이런 사람들의 말고 서원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족들이 살인들이 마을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엄청나게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가 일제로 넘어가게 된 완전히 초토화되는 현상들이 수백 년 동안 향촌에서 이 유림들이 그들을 주민들을 뜯어먹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황충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약용 선생이 더보다 나쁘다 그랬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마을, 읍면동 하부 구조가 마을이 만약에 장악당하면요, 앞으로 이 구조는 저는 100년 가는 게 아니고 한 300~400년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적 분기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은 누굴까 하면은 크게 보면 첫째 교회, 두 번째 우파 주민, 세 번째 기업들, 네 번째 자영업자라고 저는 꼽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법 8조 1항에 보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성별. 지금 여러분들이 성별하면 남녀 성별을 생각하시잖아요. 마을 활동가 그룹의 자료들을 보면요, 남녀 성별만 젠더 개념을 이해하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젠더 개념이라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면 바로 이 법에 저촉돼가 아주 탄압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종교 차별금지, 인종 차별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민자치의 주민 중에는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지금 외국인이 새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외국인 안에 이슬람 뭐 이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종교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인종 차별 금지 합해가지고 이제 이슬람인들이 뭐 지금 대구에 있는 대연동에 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니까 지금 교회 기독교 단체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그걸 못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회 기독교라는 거는 유신론 아닙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이 사상적 지향성 때문에 교회를 저렇게 미워하나 할 정도로 탄압을 많이 했죠.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앙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에 그 주민자치의 산하에 뭐까지 있냐 통반 조직까지 있잖아요. 그 세세한 어떤 소규모 조직 속에서 만약에 다 얼굴 안 한 사람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그 고통지수가 얼마나 더 클까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마을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읍면동에는 전혀 없는 조직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분과조직입니다. 분과조직. 분과조직은 또 뭐냐? 기능별 조직인데요. 말하자면은 환경분과조직, 그 다음에 이런 뭐 아니면 인권조직, 아동조직, 교통조직, 뭐 주거조직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좌파 환경단체, 좌파 종교단체, 좌파 인권단체, 좌파 외국인 옹호단체 등이 아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들이 교회를 아마 옥죄게 되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소음을 핑계로 통성기도를 금지한다든가 예를 들면 종교 차별 금지로 전도를 금지한다든가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무서운 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탄압인데 주민자치회가 의도적으로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혐오의식을 조장해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막 감시를 받는 걸로 막 이렇게 협박을 가하면 아마 교회에 오는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중앙 권력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좌파가 주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교회의 어떤 고통이 이제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교회 다음으로 통제를 받는 대상이 바로 우파 성향의 주민들입니다. 주민자치법 제5조 3항에 보면 돼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지금 노동, 인권, 환경, 복지 같은 좌파 정책, 법령 그리고 좌파 법령에 입각한 정책에 순응하고 거기에 동조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나는 우파라서 이런데 동조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현행법에 의해서 만약 아마 통제를 아마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와 달리 마을 단위에서 만약에 이런 좌파가 주도하는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우파 주민들은 아마 매일매일 혹시 우리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 기관, 그 다음에 자치단체 기관에게 뭐 소속기관까지 포함했습니다. 기관에게 해당 주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가 됐냐면은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거 근거 조항을 풀어놨다. 만약에 이래 되면요 이게 좌파들 통제보다 우파들이 일단은 뭐냐면 통제의 가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 구상진 헌변 대표 변호사님이 이 조항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 이야, 이 진짜 독소적 너무 무서운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정도 권력은, 이 정도 지금 권한은요, 무소불위의 권한은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못 갖는 권한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주민자치,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한테 줘놨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그 다음에 피해를 볼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기업들은 지금 저는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 체제에 가장 혜택받은 게 기업이고, 또 지금 체제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몰라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세무사찰이나 통제를 좀 도래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힘들어진 세상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의 주민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지금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모든 사장부터 말단 노동자까지 다 자동 주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는 학생과 교사가 다 자동 주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죠? 그거하고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지역 내에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 뭐가 있다 칩시다. 그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있는 노동자 그 민노총 있잖아요. 조직이 하부 조직이 전부 다가 자동으로 주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노총이 주민자치의 좌파들하고 합해가지고 기업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잘 모르시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곡소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업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주민자치에서 무슨 이런 기업, 사업도 할 수 있어. 사업해가지고, 우리 마을 기업들한테 물건 좀 사줘. 그러면 안 사줄 수 있습니까? 아마 기업들 보응될 겁니다, 보응.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 보통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통제가 됐냐고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동산 가지고요, 국가나 자치단체의 소유의 부동산 건물을 뭐냐면은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저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부동산 소유재벌이 돼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그냥 공짜니까 임대료가 작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작죠. 낮죠.
낮으면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일반 자영업자하고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마 자영업자들은 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사업이 대기업일까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그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회가 버무려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대기업 업종일까요? 다 그냥 주민 밀착형 사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 되면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엄청나게 보죠.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정비소를 했어요. 정비소를 했는데 그때 옆에 있잖아요. 농협 정비소가 생긴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뭐 이렇게 짓긴 했지만 했는데요. 우리 전부 다 그 집성촌인데도 우리 다 잘 알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 정비소에 안 오고 옆에 있는 농협 정비소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집에 오면은 뭐냐 비료를 안 주니까. 자, 그걸 보고요. 이야,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사업을 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다 죽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마을 기업들이 양산된다면 앞으로 뭐냐면 지금 현재 있었던 그 우경적 성향의 자영업자들은 아마 많은 타격을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 정도라고요. 자, 이제 너무 길게 가 죄송한데 빨리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 정권이 50년 집권, 100년 집권 등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주장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아직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험성을 모른다면 바로 이 부분을 들으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말이 나오는 걸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법 제1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 주민자치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라 돼 있어요. 그 다음 제2항에는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특별회계 운영 등을 지원해라. 그 다음에 제3항에는 주민자치회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설립 목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정 문제만 봐도 이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특별회계 운영도 가능해. 특별회계 운영이 나는 이게 작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의 이 주장된 뭐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요. 지방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냐 하니까 175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30% 정도는 주민자치회에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걸 통째로 마을기금으로 넣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의 이 자금 소요에 관한 것을 보니까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한 1조 얼마 아니 1억 얼마 그러니까 총계로 했을 때 한 1조 한 2조 채 안 되게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만은 그거는 국회에서 예산한 나름대로 추계일 뿐이고 실제는 정부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을 활동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모인 거야. 그러면 이야 어마어마한 예산을 기대하고 있구나.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기업체로부터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이제는 돈폭탄이 쏟아지지 않겠나 주민자치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21조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인데요. 지금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말하자면 이런 부동산이나의 그 다음에 건물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저가 매각이겠죠.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아마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의 공유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주차장도 만들고 힐링센터 뭐 그다음에 뭐 장터 내지는 마켓 만들어 가지고 마치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저가 임대료 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마 일반 자영업자들 다 몰라가고 여기로 다 몰릴 겁니다. 사람들은 싼 걸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요, 자기들도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일부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요. 시골에 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아들한테 돈 받기도 힘들대. 그러면 뭐냐, 야, 주민자치회가 우리 아들보다 덜 쏘자네. 또 이런 좋은 세상이 왜 이제 오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자치회의 마음을 다 뺏기지 않을까, 주민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려가 사실은 근거가 있냐면 근거가 있다니까요. 어떤 근거냐고? 1946년 1946년 3월 달에요.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됐어요. 그런데 그 토지개혁이 실시될 때 이제 그 인민위원회 산하에 마을마다 농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거기에는 빈농, 머슴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농촌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마을에 있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뺏고 40박 80일 만에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더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땅을 농민들한테 오정부 기준으로 나눠줬어요. 물론 소유권 넘겨준 거 아닙니다. 명의만 넘겨준 건데, 그래서 자식한테 상속도 안 돼, 양도도 안 돼, 담보도 안 돼, 소작도 안 돼, 뭐 그냥 소출의 25% 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원하던 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농민들의 막 그거를 소원을 풀어준다. 그래 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4,500명밖에 안 돼요. 4,500명. 북한에 전역에. 그런데 토지개혁 끝나자마자 얼마로 늘어났냐? 2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짜로 땅 준다는 게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국민 속담에 보면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배되면은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좌파 마을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 되면은 아마 선거는 끝날 겁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래 되면 50년 집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우리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6.25 전쟁 경험자들은요, 주민자치 기본법을 내용을 듣고서는 상당히 놀라면서요, 야, 6.25 전쟁 당시에 인민위원회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아시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노인네들이 저 인민위원회 갔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에 대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걸 진짜로 믿냐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요, 아무리 이론으로 공부해도 실제 겪은 사람들의 어떤 그거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깊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현성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국회의원 했어요. 노태우 정부 당시에 마지막 총리했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6.25 전쟁을 맞았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북한군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도 점령하고 남한에 있는 자본주의 세력들을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 북한군보다
그 동네 마을에 있는 협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악행을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저질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고 7월 말이면 낙동강 전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후방 마을 이제 뭐 전라도까지 다 북한군 수중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뭐냐면 북한군이 점령 지역에서 뭘 만드냐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또 내무서, 경찰서죠. 그런 것도 만들고 인민재판소도 만들고 이런 걸 통치 기구들을 만듭니다. 거기에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면 또 협조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앞잡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잡으러 다니냐 하면은 지주라든가 자본가 부자들 있죠. 그 다음에 우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잡으러 샅샅이 집집마다 다닙니다. 우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깜짝 놀라 막 도망가고 숨고 마루 밑에 숨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요,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하게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좀 강의하러 갔더니 한 분은 내가 말이지 서울에 그 옆집이 피난을 안 갔대요. 피자 안 갔는데 옆집이 인민위원회였대요. 사무실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을 살생부를 가지고 다 잡아가지고는요, 그 사람들을 그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람을 처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딱 듣는 순간에 이미 자기는 뭐냐,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한 청년들을 15만 명을 잡아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한테 투입했어요. 그거는 이미 역사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낙동강을 피로 물들였어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제발로 의용군에 간 사람도 있지만 이 인민군, 북한군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집안에 샅샅이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 크냐고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인 자기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8만 명이 북한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납북자라고 하죠. 그 사람도 그 동네에서 잡아들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완장찬 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이 돼가지고 북한군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28일 한 그즈음에 다 올라갔어요. 물론 일부에 이제 그 막힌 사람들은 빨치산으로 또 합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이 북한군이 올라간 이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집단 학살극, 어마어마해요. 그게 보면 전라도 지방이나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어요. 집단, 그러니까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같은 데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는데요.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집단 학살극이 10월 달에 일어난 학살극에는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입니다. 그 중에도 영광군이 가장 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영산면은요, 면민이 반 이상 죽었다 그래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 영산교회, 야월교회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 지금 여기 그림은요, 북한군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6.25 전쟁 때의 상황들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실은요, 전쟁이 나면 북한 군인들은 전쟁터를 다닐 때 많이 죽잖아요. 15만 명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데 마을에서 전쟁터도 아닌데 이렇게 죽은 민간인 학살자가요,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6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러니까 보면은 이 그 좌익들에 의해서 학살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을 두려워하는,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북한군이 내려오더니
좌익과 우익을 사상적으로 나눠가지고 좌익들로 하여금 우익들을 잡아가지고 반동분자 죽이라는 그런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자. 거기에 흥분된 사람들이 막 그걸 갖고 동네에 있는 우익들을 막 잡아 족치는, 죽이는 이런 참혹상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이 바야흐로 마을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 마을에서 좌파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우파들을 박해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놀라고요. 막 가슴이 떨려가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것보다 힘든데 왜 손자 손녀들이 이거를 마을에서 당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했을 때 또 마을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3,490여 개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디에서 내전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상적으로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눠가지고 우파 국민, 좌파 국민, 촛불 국민, 보수 국민 해가 괴멸시켜야 된다는 중앙정부의 이런 국민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만 해도 지금 악한데, 그거를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어떤 사태에 직면할지 알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이제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면 안 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우리 70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야흐로 종말을 구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한치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만드는데 누가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협조하고 있냐 하면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은 이거 뻐꾸기 알 키우는 거예요. 뻐꾸기 알. 그들이 뭐냐면 점점점 커가지고 지금 자치단체들을, 대의제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들이 커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굉장히 불신하거든요. 이들 현재 있는 자치단체를 결국은 상당히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좌파 주도의 광역자치단체, 나아가서는 연방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들을 계속 비추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위기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야, 복이다. 이 정부, 우리가 최저위기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잘 못 깨닫다가 마을 단위에서 내 앞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많이 깨닫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과장해가지고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조곤조곤 설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상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다면 어쩌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단체로 각성을 한다면 6.25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구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마을 단위로 내려가자. 중앙에 있는 대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내 있는 곳에서 교회로, 우파단체도 이제로 결집하면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거기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대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영광수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막상 듣고 나니까 엄청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법이 통과가 아직은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언제 발의를 이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어제 1월 29일 날 발의를 해서 네. 15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안행위에 지금 상정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사실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저변 물밑 작업들, 이제 기초의 그런 작업들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하면은 아마 이제 통과하도록 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동네마다 위원장 위원장 동지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이 자치 생활 그 지도자죠. 네.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주민들 감시하고 처벌하고 그거는 내가 인민반장인데 네. 그 직접 인민반장한테 내가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인민반장 하는 역할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잠깐만. 그래서 예. 그 네. 부분은 알았어요. 네. 5호 담당제 그것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랑을 어디 보내버리고 어디 죽이거나 이래 보면 그 집에 이제 엉뚱한 북한 놈이나 어디 왔다가 딱 하나 줘가지고 보고 그럼 밤마다 부인도 부르고 딸내미도 부르고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많은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물론 그럴 수도 최악의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날 일 있잖아요. 김영배 법안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 거기에 관계된 분들의 지금 현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전체 위원들의 숫자가 한 10만 명 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대체로 좀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사상적으로 나누지도 않고 또 자기 돈을 스스로 이제 내기도 하고 그다음 일부 지원도 받지만 그러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약간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건전한데 지금 그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하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지금 이 법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참여해보니까 별로 괜찮던데 왜 이거 주민자치회를 공사나 길목이니 이렇게 매도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과 앞으로 법상으로 의해서 나타날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김영배 법안은 상당히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 제일 독성이 강합니다. 강한데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법도 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만큼은 아닌데 지금 결국은 그거는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한 협상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돼봐야 알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김영배 법안도 실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고 현실도 나타날지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아까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만 또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하면 또 어떤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너무 막 이렇게 가속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있는 사실을 팩트 중심으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선배님.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오늘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데요. 네. 녹화 진영에서. 네. 그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권력의
소속이 있지 않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민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법안이 막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통과되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럼 보수파들이 맨날 통과되기 전에 난리치고 통과되고 나면 만세불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안을 좀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우파 단체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뭐랄까,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자기 그 일에 어떤 종사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어떤 주민자치기본법 반대 운동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기독교도, 따지고 보면 우파도, 부정선거 감시단체도 모든 이 활동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막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이 어떤 그 주민자치기본법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 조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연합활동, 연대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고, 첫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들이 나서야 됩니다. 교회들은 전국 조직이 다 돼 있고 우리가 우파 단체들이 그 전국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산적인 특성이 강하고 해서 교회들이 보면은 전국의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고 하니까 그 교회들에게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만 알릴 수 있으면 저는 알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교분리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교회로 하여금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이야기해보면요. 교회가, 이거는 정치 문제 아니네? 이거는 바로 교회와 신앙의 문제네? 이렇게 깨닫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어떤 정치적 문제나 사상적 문제는 정교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생존 문제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런 게 연대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 선거에 강력한 감시 조직과 어떤 그런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이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비판 활동,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민운동을 지금 해와 보면은 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집회, 네.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뭐 데모하고 집회하는 거. 두 번째 이제 방송 유튜브를 계속 유튜브로 자기 이제 의사 발표하는 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수 우파나 정치나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일반 절대 다수의 그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제 주민 소환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처럼 뭐 다 뭐 알리고 뭐 전단지 뿌리고 알리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도 효과를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미지만 자꾸 나쁘기 때문에 이게 주민 소환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소환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국회의원 같은 거는 소환제가 없고 그 시의원, 도의원, 시장 그런 거는 일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왜냐하면은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앞장서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요. 제가 책을 낸 이후에 유튜브들이 이제 그 책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 현재 있는 사태를 막 그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나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조선일보 광고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강의 내용처럼 조곤조곤 설명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반응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상식적인 어떤 뭘 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되게 선전 활동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뭐라 그냥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이제는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곤조곤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학자들이 나서야 돼요.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태에 대한 분석과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들하고 지금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그다음 일반 우리 유튜버들도 좀 책을 읽으시면서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국민을 이렇게 선동한다기보다는 하나 이렇게 조곤조곤 설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이 반대 서명이 국회의 법을 막아내는 데에 그 반응이 있는 건가요? 효력이요? 무조건 도움이 되죠.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반대 서명 활동 자체가 이슈잖아요. 반대 서명부를 예. 법적으로 몇 명 이상 되었을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예를 들어 국회동의라든지 청와대청은 뭐 20만 명, 10만 명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원부터 예를 들어 뭐 다음번에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렇게 광역선거가 6월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참에 주민자치기본법을 단정하면서 자신도 알리면서 그것이 좋은 일석이조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대책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있잖아요. 대책을 자꾸 깔끔한 대책을 원하시는데요. 가장 깔끔한 대책은 이 정권이 무너지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 정권이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 없으니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저항운동이 가장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 하나만 또 말씀해 주시죠. 한미일 동맹과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 연합회 회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복구청장을 하고 있던 김영배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일이 이 일이었군요. 64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자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우파에 있는 국회의원들 김영배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하고 학자들은 그분들을 지금 조직되어 있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요. 학자들은 이제 왜냐면 그동안 몰랐어요. 지금 이 법이 위험한 줄 몰랐고 이제는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학자들도 이제 딱 보니까 심각하다는 걸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도 뭔가 여기에 연구를 하자고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뭔가 심각하다는 걸 지금 알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학자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러고 이제 아까 국회의원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 보니까요. 지금 설명을 하면은 많이 놀라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이거를 하나? 나는 안행이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결정적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요. 김영배라는 사람이 내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요. 학자들부터 다 달려 들어간 마을 활동가들이 연구하고 논리하고 세미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해가지고는 그거를요. 이 사람들한테 다 제공해.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추정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 보고 연구 다 해가지고 막 종합 정리까지 다 해가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가보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비판만 하지. 실제 그 당 안에 연구진도 없어. 제대로. 그러니까 혼자서 뭐를 분석하려고 그래도 혼자서 막막한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카메라가 쫙 막 수십 개가 막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 실수 한번 하면 거기 막 융단 폭격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쫄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하니까 참 열악하구나. 국회의원들만 나무라기에는 우리의 우파 내 연구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이거는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아스팔트에 나서는 것만 명사가 아니고 이제는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유튜버들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역량이 결집되어 가지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요 이제 힘을 가지고 투쟁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은 네. 그 원인이 뒤따르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자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교회 조그마한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대로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지가 있거든요. 정체성이나 국가적 정체.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일세민족 자유를 만나면서 국권이 법은 국권이고 사회는 제도거든요. 이러한 형식의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또 좋은 대안은 학술론입니다. 학자들의 맹구를 살려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국회의 어떤 발의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 교수라든지 일반 이런 학자들의 어떤 그런 세미나 포럼이다 또 공청회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편을 해서 또 국민들에게 좀 소통하는 걸 알리고 네.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우리도 좀 이런 데 대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면 더 국가적으로 다 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결코 저 공산미술권을 가서는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필요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분명히 끌어가야만 된다는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논리가 딱 전개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나오지만 뭐 그런 방금 말했듯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도를 설립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학술론을 학자들의 맹구를 살려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인간을 위한 인격적 근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방금 대표님께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에 말한다는 것은 좀 이 추진력 있게 좀 나갔으면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좀 나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다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 조직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각기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결국 그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각자 잘하는 위치에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결국은 국민들이 개몽돼야 돼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 우파 유튜버들의 한계가 뭐냐면 항상 보는 사람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지금 우파가 아닌 중도에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위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 뭐냐면은 유튜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거리에서의 아까 서명 같은 것도 저게 뭐야? 저런 게 있었나?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알릴 수 있는 게 국회에서 뭐 예를 들어 정론관이나 이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협조를 하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해서 기존에 있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파가 되면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또 새로운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게 큰 폭발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노력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신의 가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대한민국의 살 길이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직접 북한에서 인민반장으로 몇 년 동안 세월을 하던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발의가 되면은 북한의 인민위원회 인민반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잠깐만. 네. 그래서
그 북한의 지금 현재 인민위원회, 인민반장들의 역할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인민반장이 자기 그 마을에 주민이 50가구 정도 있답니다. 50가구가 있는데 거기 인민반장 한 명이 그 주민의 50가구의 그 가족들 뭐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동향을 파악하고 또 50가구마다 아침에 밥을 뭘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로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쌀밥이 아니고 강냉이 밥입니다. 강냉이 밥을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쌀밥을 먹었다. 그러면 인민반장이 와서 당신 매일 강냉이 밥 먹던 사람이 왜 쌀밥을 먹었지? 어째서 먹었냐고 따진답니다. 그걸 그 인민반장이 그걸 물었을 때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안 하면은 불이익이 오니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민반장이 뭘 하느냐? 그 사람이 그 가족 각각 개개인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그 보안원이라는데 경찰서랍니다. 보안원은 경찰서인데 경찰서에 보고를 한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게 뭐냐면 인민반장이 불시에 숙박검열이라는 걸 한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족이 누구 뭐 친척이 오거나 뭐 해외에서 가족이 온다거나 아니면 친척이 온다거나 전라도에서 친척이 온다거나 이러면 차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주민등록상에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그러면 그 반드시 그걸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그 어떠냐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그럼 보고하면 되지. 근데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거든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서울로 봉주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하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안 떨어져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인민반장이 하는 역할이 각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자유를 다 억압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당국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인민반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인민반장은 그 주민들이 자기가 보통 북한은 중국하고에 장사를 해야 살기 때문에 장사를 하러 나갈 때 인민반장한테 뭘 고인답니다. 고인다는 게 뇌물을 주는 거야. 뇌물을 주면 인민반장이 눈 감아주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살았다 이거야. 인민반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은 북한처럼 똑같은 그런 인민반장이 생겨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주민자치에는 말하자면은 이게 북한이 아니고 인민위원회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를 두고 한 말이냐 하면은 북한이 처음에 1945년도 8월 달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공산주의 지방행정 말단 시스템이죠.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점점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말단 1등 어떤 그 시스템이 인민위원회 제도거든요. 말단에서. 그래서 지금 대충 그 이제 얘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현재 있는 북한 시스템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북한은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국권이 확립된 나라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많이 국민들이 다 있는 데서 이거를 어떻게 여하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좌파들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그걸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는 뭐냐? 사회주의와 틀리냐? 사회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에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어떤 일정간의 과도기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뭐냐면 국민들은 여하이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는지도 모르게 슬슬 녹여가지고 그냥 꼬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이걸 말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사회주의라는 집권적 시스템을 바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을민주주의니 주민들을 위한다,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들의 요렇게 살살 돈도 주면서 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랬잖아요. 사회주의로 확립되기 전에 뭘 했어요? 주민들을 꼬시기 위해서. 토지 공짜로 준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어떤 속이는 과정, 소위 말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분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낚은 후에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된 게 언제냐 하면은 1953년도부터 58년도 그 즈음에 모든 토지를 줬던 거 다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 체제를 만들면서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공존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체제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 정의 과정이라 그럽니까? 변혁 과정에 있다는 걸 생각해서 완전히 확립된 북한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금 북한과 같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국민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저 또 속인다고. 할 수도 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개복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네. 우리는 고려인망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객산된 인격을 줘도 실주시키구나. 자기들이 그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지속함을 나가야 되겠네. 선진국가 그 대열에서. 이것이 우리 목표고 우리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일하는 그 환경, 그 비밀한 것,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가야 되는 저는 못 살면 도와줄 수 있지. 인도주의 방편에서. 우리가 그 정기 체제를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망개혁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학술론이 최고네. 교수님 학술론이 최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래 간다 하더라도 연방제 통일되면 결국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가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도 주민들을 그렇게 속이듯이 우리도 뭐냐면은 조금씩 바로 막 다이렉트로 들이대지 말고 조금씩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조금의 지혜와 융통성과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바로 들이대다가 우리 자식들이 아빠는 뭐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그러면서 어때 아빠한테 지금 막 대드냐 그래가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원수 만들지 말고 하나씩 우리가 최대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올 위기 상황들을 조금씩 조곤조곤 설명함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그 3년간 그 주민자치기본법을 연구해 왔다 그러는데 64명의 명단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요. 자치문권위원회라고 인터넷 치면요. 거기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위원들이 2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근요원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 64명이에요. 명단 다 있어요. 거기 인터넷에 싹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아까 무슨 마을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하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요. 그 성미산 마을은 뭐 그거는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의 하나의 모델이자 표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냐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전국에 읍면동이 3,491개인가 돼요. 3,490여 개가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1999년부터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정도는 뭐 건전하다 그랬죠. 그 형태로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실수를 했는지 잘못했는지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세력한테 낚였는지 그거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삽입을 시켜준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 실시하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죠, 읍면동이. 지금은 문재인권이 들어섰는데 이거를 가속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몇 개쯤 만들어. 작년 6월 기준요. 600 한 뭐 20몇 개, 4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조례 표준 주민자치회 설치해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뿌려 가지고 빨리 지금 조례로 주민자치회 만들 단체 만들어라 막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국 단위에서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다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돈도 주고 권력도 준다는데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반대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이제 좌우 같은 것 없이 그냥 유지들이 막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파들을 다 제거하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어떤 바꾸는 과정에 많은 저항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반장, 네. 그다음 밑에 간사 뭐 2명 이래가 3명인가 뭐 봉급을 주는 그런 법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네. 과정에서요, 실제적으로 정부하고 내밀히 그것을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월급 받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선택 과정은 아마 주민들이 아니고 아마 외부에 있는 그 좌파 활동가로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각 드는데. 동마다 3명씩 예. 해서 다 박아놓으면은 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거 받으려고 지금 동네마다 우리 동네마다 보면요, 자고 나면은 무슨 쉼터, 무슨 가게, 사람은 없어요. 사무실만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이번에 보니까 저 박원순이가 그 시민단체들 지원해 줄 때 가게만 있으면 가게 운영비 그 임대료 지원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장 하나하고 간사 2를 봉급을 줘요. 지원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기면은 안 생길 데가 없어요, 다. 그리고 실제는 일부 자치단체, 읍면동에는요, 예. 기존에 있는 그 동사무소 건물이 잘 있는데, 그 동사무소 건물보다 한 2~3배 더 큰 건물을 옆에다 막 짓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입주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법에 보면은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현재 있는 읍면동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는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읍면동의 많은 역할이 또 권한이 주민자치에 이관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이관되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관하는 거지만 그 좌파 교수들이 주장한 걸 보니까 결국은 이관해서 나중에는 고유 업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